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미사일입니다. 전시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대만 해협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대륙의 해안가에 미사일을 쫙 깔아놨는데요.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모험을 선택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미국은 승리하지만 아주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의 빅게임입니다. 사실 대만의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는 미중 사이 아주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만은 미중 간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시작해볼까요? 중국은 패권을 추구합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대만 통일은 단순한 통일 문제를 넘어 중국의 패권 추구 연장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1대1로 위안화의 기축통화 도전, 중국 제조 2025 이런 정책은 중국이 세계 패권을 지려는 야심에서 비롯된 큰 그림이죠. 이 중에서도 패권 추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A2AD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죠. 해상에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이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고 이 지역을 장악한다는 전략입니다. 1도련선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연결한 선이죠. 중국이 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고요. 2도련선은 칠함대 본부가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 이 요코스카는 도쿄만에 있죠.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는 괌, 그리고 사이판을 연결한 선이죠. 3도련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확보하면서 결국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서태평양을 완전히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여기에 맞서 미국은 대중 포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포위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쿼드, 오커스, 그리고 올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출범하게 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촘촘히 포위망을 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중국이 이 포위망을 물리적으로 깨뜨리고 나오는 1단계가 바로 제1도련선의 확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대만을 점령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도 함께 참전하겠지만 말 그대로 대만 해협에서 미중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미국과 중국은 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끼리 전쟁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전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의 본 영토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국 대륙 해안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공격을 받겠죠.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만 해협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확전이 되면 그때 핵전쟁의 상황까지 갈 수 있겠지만 서로에게 핵전쟁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승부가 가려지면 전쟁은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성산이 없는데 무작정 대만을 공격하진 않겠죠. 한번 국력을 비교해 볼까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GDP는 미국이 25조 달러, 중국이 18.3조 달러. 국방 예산은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2247억 9천만 달러, 미국이 8420억 달러인데요. 842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94조죠. 우리의 국방 예산이 57조니까 우리의 20배가 된다는 건데 엄청나죠. 말 그대로 천조국입니다. 사실 중국의 통계는 믿기 어려운데 실제보다 많이 축소해서 발표한다고 하죠. 실제로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군용기는 아직 미국이 앞서 있고요. 전투함은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297척, 중국이 340척. 중국이 전투함에서는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죠. 그동안 함정을 물건 찍어내듯이 엄청 만들어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찍어내면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톤수로는 미국에 비해 아직 부족합니다. 큰 함정은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더 많다는 거죠. 해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공모함인데요. 항공모함은 미국이 11척, 중국이 3척이죠. 또 무기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그동안 엄청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미국이 보유한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구색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략폭격기,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의 대항마인 젠-20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죠. 또 중국은 인공지능 드론 같은 기술이 앞서 있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리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인기뿐만 아니라 스텔스 모인기를 비롯해 다양한 모인기가 있죠. 이처럼 중국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하면서 예산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국방력이 과거와는 달리 몰라보게 달라진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국을 넘어서지는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해군 전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주전력이 이제 7함대죠. 미국은 태평양에 2개의 함대가 있는데요. 하와이를 기준으로 미국의 앞마당인 동태평양은 3함대가 맡고 있고 인도에서 하와이까지 서태평양은 7함대가 맡고 있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 전투부대가 이 7함대입니다. 7함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굉장히 넓죠. 인도에서 하와이까지니까요. 굉장히 넓은 데다가 이 지역은 분쟁이 많고 또 센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모함 한 척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2020년에 항공모함 2척을 추가 배속했는데요. 그러면 7함대 항공모함은 총 3척이 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항모는 2척입니다. 한 척은 예비로 두고 수리 점검하면서 계속 로테이션 해야 하니까요. 현장에 있는 2척은 일본 쪽하고 필리핀 해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2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해군이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이렇게 세 함대로 편제되어 있는데요. 이 중 동해함대가 대만 해역을 직접 맡고 있는데 이 함대가 중국에서는 가장 강한 함대죠. 물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세 함대가 모두 참여하는 총력전이 되겠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니까. 중국에는 3척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야오닝함, 산둥함, 푸젠함인데요. 푸젠함은 작년 2022년에 진수식을 해서 지금은 시험 운행 중이죠. 푸젠함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힘으로 함재기를 띄워주는 캐터벨트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신형 항모죠. 아마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전에 중국은 3척의 항모 전단을 동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의 항모 전단은 미국의 항모 전단에 밀린다고 봅니다. 야오닝함이나 산둥함은 서키점퍼식이라 무장을 50%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 항모와 일단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미사일입니다. 전시에 미국의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대륙의 해안가에 미사일을 잘 깔아놨는데요. 중국의 미사일은 둥펑 시리즈라고 하죠. 둥펑 16은 사정거리 1000km인데 오키나와까지 공격할 수 있고 둥펑 26은 사정거리가 4000에서 5000km로 감까지 타격할 수 있죠. 오키나와 감은 미군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곳을 먼저 타격해서 원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죠. 문제는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지대함 탄도미사일 둥펑 21D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인데요. 미국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둥펑 17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타격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지 않죠.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이 미국의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큰 위협이 되죠. 중국은 미 항모 전단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초지평선 레이더와 군사첩보 위성을 활용하는데요. 초지평선 레이더는 길이가 엄청 길죠. 미국의 항모 전단이 수평선 너머로 멀리 있어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항모 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유령 함대인데요. 무인 함대를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항모 전단이 전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관건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무인 함대를 구성하느냐가 문제겠죠. 무인 함대 조직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력은 대등해졌다. 중국이 할 만한 싸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워게임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중국은 언제쯤 대만을 공격할까요? 중국은 손자병법의 나라입니다. 금방 싸울 것처럼 어르렁대지만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때가 아니면 섣불리 공격하지 않겠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전처럼 고성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시간은 중국 편이 될 겁니다. 조금도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죠. 일정 시간이 지나 중국의 GDP와 국방력이 미국을 넘어설 때 그때 대만을 공격하면 가장 적게 피를 흘리면서 목적 한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동안 부동산으로 경기를 이끌어왔는데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 중에 10에서 20%가 빈집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청년 실업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는 미국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가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력은 2027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엄청난 준비를 해왔고 이제 대만 해협에서 한번 싸워볼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됐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모험을 선택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개인 성향이나 미국과 한반도의 정세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이 선택은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만 해협에서 미중
전쟁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중국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거꾸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언제쯤 일어날까요? 주로 2025년, 2027년을 말하고 있는데 2025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촉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2027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력이 가장 정점을 찍을 때가 2027년으로 보고 있고요. 또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 되는 해죠. 또 중요한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인데요. 2028년에 끝나죠. 사연임이 결정되는 해가 1년 전인 2027년인데요. 시진핑이 사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죠. 대만 통일은 거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2027년은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2027년 5월 9일에 끝나거든요. 제가 제2의 한국전쟁이 이렇게 전개된다 해서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몇 가지 시점을 타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몇 가지 시점이 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을 노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27년은 딱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만약 미국이 패한다면 미국은 점차 2도련선, 3도련선으로 밀려나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이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되고 미국은 점점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가 전망의 벼랑끝으로 몰리게 되겠죠. 일본은 살기 위해 신속히 핵무장을 할 것이고요. 만약 중국이 패한다면 또한 그들의 미래는 악몽이 되겠죠. 시진핑의 권력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위기가 닥칠 겁니다.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이 기회를 타고 신강 위구르와 티벳을 시작으로 소수민족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과거 구소련의 해체처럼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미중전쟁은 미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빅게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워게임에서는 2주 만에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도 항모 두 척을 이룰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 걸로 나옵니다. 저희 판단도 대만 해협에서 미중전쟁은 일단 미국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상상현실에서 미래를 종합적으로 상상현실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요소를 밝힌다면 타나스님의 말씀이죠. 타나스님은 한반도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밝다면 중국이 승리해서는 안 되죠. 미국은 승리하지만 아주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많이 강해졌고 한반도와 대만 두 전선에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중국 해군과 미 실험대가 함께 개멸을 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면 미국의 승리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3함대를 비롯하여 나머지 함대가 다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조크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동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미중전쟁이 벌어지면 즉각 참전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싸움에 중국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